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임상심리사 2급 기초심리평가 과목 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이론 54입니다. 핵심이론 54 보면요. DSM-5 다섯 번째 판이죠. 다섯 번째 판에 정신장애 분류 범주가 쭉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암기를 좀 해 두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는 각각의 장애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볼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DSM-5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다 숙지하고 넘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장애를 분류해 놓은 거죠.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다섯 번째 판이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죠. DSM 첫 번째 판이 원판이 1952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DSM-4 네 번째 판 1994년도에 나왔던 DSM-4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DSM-5가 나왔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의 문제, 이제 기출 문제로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2013년도 처음 나왔을 때는 4와 5가 이렇게 뭐 거의 근데 4 중심으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5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5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다섯 번째 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애 분류가 쭉 나와 있어요. 20개 범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선은 외우셔야 돼요. 아직도 기출문제 나오는 유형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을 써라. 하위 유형을 뭐 5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4를 사용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5를 사용했는데 아직은 이것이 다 완전히 숙지되지 않았을 수 있어서 이제 4와 5가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5를 다 숙지하지 못하고 네 번째 판을 더 많이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때에 5가 나온 것을 조금 더 잘 숙지해야 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느 장애에 어떤 하위 유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신경발달장애 하위 유형 5가지를 써라. 그러면 신경발달장애를 딱 보면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이렇게 쭉 해서 운동장애까지 딱 나오잖아요. 이 중에 5가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신경발달장애부터 보면요. 신경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중추신경계, 그죠? 뇌죠, 뇌, 중추신경계. 여기에 발달지연 또는 뇌손상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정신장애. 이게 이제 신경발달장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장애. 우리가 정신지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지적장애라고 불리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그 다음에 운동장애가 들어갑니다. 이 운동장애 안에 틱장애도 들어가는데 이 운동장애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발달성 운동조절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그리고 틱장애가 들어가는 거죠. 운동장애 하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틱장애 안에는 또 어때요? 뭐 뚜렛장애,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일시적 틱장애 이런 것들이 또 하위로 또 들어가고요. 이것이 신경발달 장애에 들어가죠. 두 번째로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이 정신분열이 조현병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조현병. 그래서 조현병 스펙트럼 및 정신병적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조현형
성격장애. 그러니까 이게 분열형 성격장애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4 네 번째 판에서. 근데 정신분열이 조현으로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정신분열이.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신분열을 조현이라고. 그렇죠? 뭔가 조율하다 할 때 그 현을 조율하다 할 때 그 조현. 그래서 정신분열이 사실은 뇌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조율해야 되는 것.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조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 들어갔던 요 단어들, 요 분열이라는 단어들이 조현이란 단어로 바뀐 거죠. 그래서 1번에 조현형 성격장애. 이것은 이제 분열형 성격장애. 우리가 성격장애가 쭉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A군에 속하는 분열형 성격장애. 이것이 이제 조현형 성격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장애는요, 성격장애 안에도 들어가고요. 이 분열형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라고도 하는 이것은 성격장애에도 들어가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망상장애, 세 번째 단기 정신병적 장애, 네 번째 조현 양상장애. 이것은 정신분열형 장애였어요. 네 번째 판에서 그렇게 불렸는데 이게 조현 양상장애. 그리고 조현병,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화된 약화된 정신증적 장애 이것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조현형 성격장애는 그 성격장애 A군에 들어가는 거고, 망상장애는 이제 망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요. 단기 정신증적 장애, 정신증적 장애, 이것은 하루 이상 1개월 이내에 어떤 이 조현병 증상 있잖아요.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조현 양상 장애라고 하는 것은 1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이것이 6개월 이상이 가면 조현병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을 볼 때 3번은 요 그러니까 조현증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적인 양상이 이 3번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하루에서 1개월 이내. 그리고 이것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가면은 정신분열형 장애.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이상에 가면은 5번에 나와 있는 조현병. 이렇게 이 명칭이 막 섞여 있으니까 좀 읽는데도 좀 어렵고 이런데 선생님들이 본인이 외우시기 편한 걸로 그냥 외우세요. 선생님들이 외우기 편한 걸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6번에 나와 있는 조현 정동장애, 이것은 예전에 이제 분열 정동장애라 그랬거든요. 이 장애는 우리가 정신분열증과 그 다음에 기분사파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기분사파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이 증상이 심화되는 순서대로 이제 거의 설명이 되어 있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보면은 제1형 양극성, 제2형 양극성,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순환성 장애 이것은 경미한 우울, 경미한 어떤 조증, 경조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갈아 2년 이상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순환성 장애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그 다음에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괴적인 기분조절 곤란장애 여기에 들어갔죠. 그 다음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불안장애에는 분리불안, 선택적 함구증,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가 사회공포증이죠. 그리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것을 만약에 뭐 이렇게 공포증으로 묶으면 특정공포,
동그라미 3번에 특정공포, 동그라미 4번에 사회공포, 동그라미 6번에 광장공포. 얘네들은 이제 공포증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 하위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 및 관련 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한번 보면요. 강박장애, 신체 변형 장애, 저장 장애, 발모증, 피부 벗기기 장애. 강박 장애는 이제 뭐 강박 증상과 강박 사고, 강박 행위와 강박 사고가 나타나는 이런 장애 관련되는 거고요. 신체 변형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 신체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체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거울을 통해서 볼 때 이상하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신체 변형 장애가 되고요. 저장 장애, 저장 장애는 무언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모아두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장애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저장 장애 안에는 강박적 저장.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은 비닐 하나도 버리지 못하죠. 왜 못 버리냐면 불안해서 못 버려요. 뭐가 불안해서요? 나중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닐 한 장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모아놓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일상적인 어떤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장애고. 그 다음에 강박적 수집도 있어요. 이것은 좀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모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 막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모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모을 때 집안에 너무 그게 많아서 내가 뭐 잠잘 곳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발모증. 이것이 이제 모발 뽑기 장애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불안감 때문에. 강박이라고 하는 건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불안 때문에 강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건데, 발모증, 계속적으로 이제 뭘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게 또 피부 벗기기. 이것도 불안하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또 강박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요, 강박 증상이 뭐 어떤 불안, 완벽 추구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손톱이 막 다 상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뜯어가지고 여기 다 뜯어가지고 그런 피부 벗기기 장애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몸이 보이지 않는 곳을 뜯는 분들도 있어요. 밖에서 모르는 그런 곳을 뜯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벗기기 장애로 또 이렇게 진단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하나의 행동만 가지고 너 피부 벗기기 장애네 이렇게 진단 내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진단을 그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장애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응성 애착,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것이 이제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였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들어갑니다. 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외상 사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들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1번에 반응성 애착 장애가 있고요. 2번에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애착 외상. 그러니까 외상도 우리가 그냥 어떤 트라우마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죠? 그런 것들 또는 어떤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어떤 외상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외상에는 애착 외상도 있어요. 애착 외상.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때 경험한 어떤 외상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 같은 것이 이제 애착 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성 애착 장애. 그리고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1개월 이내, 3일 이상 1개월 이내 어떤 그 부적응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1개월이 넘어가면 3번에 나와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5번에 적응 장애도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리성 장애 또는 해리 장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성 장애, 해리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 기억, 자기 정체감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어떤 자기 정체감이나 의식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거라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이인증 이것들이 해리성 장애에 속합니다. 그 다음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원인이 불분명한 어떤 신체 증상을 호소, 그에 대한 과도한 염려, 그래서 부적응적인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 이것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죠. 여기에는 신체 증상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전환 장애, 허위성 장애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질병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 건강 염려증,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그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이 신체 증상 장애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거죠. 4번에 나와 있는 허위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환자이기를 원하는 그런 것과 좀 관련이 된 장애입니다. 그 다음 급식 및 섭식 장애, 여기에는 이식증, 반추장애, 되새김하는 거예요. 또 회피적 음식 섭취 장애, 이것은 뭐 약간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거, 편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 편식이 요 장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그 다음에 폭식장애, 이것이 이제 급식 및 섭식장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설장애, 배설장애, 유뇨증, 유분증 들어가고요. 수면과 관련해서 수면각성장애에는 불면, 과다수면, 과다수면 잠을 많이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수면각성장애에 들어갑니다. 수면 발작증, 호흡 관련 수면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장애, 수면 이상증, 초조성 다리 증후군. 이게 자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다리에 어떤 뭐 통증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초조성 다리 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다리를 막 이제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면 각성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성기능 부전 한번 보면요, 지루증, 사정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발기가 안 되는 발기장애, 여성의 절정감 장애, 그 다음에 여성의 성적 관심 흥분과 관련된 장애, 생식기 통증 장애, 남성 성욕 감퇴 장애, 조루증, 이런 것들이 성기능 장애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불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는 거, 성불편증. 그리고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여기에 이렇게 요 파트,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도 기출이 좀 많이 돼요. 여기에는 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 품행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이것이 요 장애에 들어갑니다. 하위 유형 좀 알아두시고요. 품행 장애는 사례 문제를 다룰 때 거기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이것에 해당되는 장애 진단 내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 장애예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여기에는 물질 관련 장애, 그 다음에 비물질 관련 장애, 두 개로 나눠지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 그리고 비물질 관련 장애. 이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도박 장애가 들어갔죠. 그리고 신경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신경인지 장애, 선망, 그 다음에 주요 경도 신경인지 장애,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성격 장애, A군, B군, C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착 장애, 이 앞에서 살펴봤던 성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기능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고요. 이 성도착 장애는 어떤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성적인 쾌감 같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성도착 장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범법 행위,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DSM-5 안에 20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정신장애 분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 있냐면요. 그 심화학습이 있어요. 심화학습 DSM-4에서 DSM-5로의 개정.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개정된 것에 대한 비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DSM-4, DSM-5에 의한 정신장애 주요 범주를 비교해라. 네, 이것을 쭉 비교를 이거는 4와 5,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점에 나와 있는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일반적인 개정사항. 무엇이 개정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뭐예요? 숫자 변경. 로마자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숫자로. 이것이 중요하죠. 기존에 로마자 썼죠. TR까지, 4TR까지는 개정판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를 로마자로 이제 DSM-5, 5, 그쵸? 숫자로 바꿨죠. 로마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5를 사용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새로운 임상적 발견에 따른 개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의도. 앞으로 계속 사용될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의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축 체계가 폐지되었다. 보면요. DSM-4에서 사용하던 다축 진단 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지 못하다. 축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DSM-4에 이것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별로 유용하지 못했다. 또 진단의 객관성,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를 폐기를 한 거죠. 그래서 DSM-5에는 이런 다축 진단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 1에 해당되는 장애냐, 축 2에 해당되는 장애냐 이렇게 다축 진단 축을 가지고 장애를 또 분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장애들을 축에 또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폐기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는 표기 방식을 폐지하는 것일 뿐 내용 전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진단에 포함시키거나 진단별 예로 전환하였다. 근데 아무튼 다축 진단 체계를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요 내용 전체를 폐기한 건 아니고 표기 방식만 폐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원적인 평가를 도입했다. 차원적인 평가. 범주적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원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였다. 차원적 분류는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을 단지 부적응성의 정도 차이일 뿐 이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펙트럼 상에서 증상이 많냐, 증상이 적냐 이 중에 어디인 거죠. 그런데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장애, 나는 장애 아니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아니라 차원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래서 어떤 것이 심도냐, 경도냐, 중등도냐 이런 것들을 차원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DSM-5의 일반적인 개정사항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SM-5에 기억해둘 만한 개정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10개를 다 알아두실 필요가 글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장애들 하나를 물어보면서 답하라 그러면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 몇 개만 써야 된다면 이 중에 한 몇 개만 암기해두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이 없어졌죠.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할 때 조현병 안에 하위 유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망상형이냐, 긴장형이냐, 잔류형이냐, 해체형이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폐지된 거예요. 두 번째, 불안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됐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죠. 각각 분리가 됐죠. DSM-4에서는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불안장애 안에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각각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독립해서. 3번에 기분장애의 하위 유형이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 여기에서 기분장애에서 분리돼서 각각 독립. 기분장애라는 게 없죠. 그냥 우울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가 있어요. 4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 배설장애가 독립된 장애 범주로 분류가 되었죠.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죠. 5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광범위한 발달장애 하위 유형이었던 자폐성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자폐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신경 발달 장애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게요. 그 특기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특히 기존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자폐성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됐으니까 차원적 도입을 한 거죠. 그렇죠? 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아스퍼거 아동기 붕괴성 장애.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됐다. 그러니까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것이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그리고 또 하나 아스퍼거. 아스퍼거 장애.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어갔어요? 네. 자폐성 장애가 들어갔죠. 그렇죠? 요 세 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6번. 기존의 강박장애, 그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새로운 장애 범주로 제시됨으로써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저장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이것이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7번. DSM-4에서 종종 만성적인 짜증, 간헐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아동에 대해서 DSM-4에서는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무슨 장애를 했냐면 양극성 장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런 증상을 가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우울장애에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의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울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무엇이 추가됐어요?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추가되었다. 8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주요 우울증 사파 진단 기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후 2개월까지 나타나는 우울 증상 진단 기준에서 제외. 그러나 DSM-4에서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이 심각한 사회적 어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별 배제 항목을 삭제하였다. DSM-4에서는요, 주요 우울증 사파를 내리려고 할 때, 진단을 내리려고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사별 후 2개월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그거 없앴다는 거죠. 그 조건 없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뭐예요? 심각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괜히 열외 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다라는 거죠.
9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통상 처음 진단되는 장애 하위 유형으로 있었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DSM-4에서 새롭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신경발달 장애 안에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ADHD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성인에 대한 ADHD 진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에 따라 증상의 발현 시기. 그러니까 이 성인 ADHD를 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얘가 DSM-4에서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처음 진단되는 여기로 넣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경발달 장애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 증상의 발현 시기도 7세 이전에서 12세 이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2세 이전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세 이전으로 조정을 했다. 성인 ADHD 많거든요. 네, 진단 많이 내려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10번. DSM-4의 분류 기준에서 선망, 치매, 기억 상실 장애, 기타 인지 장애. 이것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됐던 치매. 이것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심각도에 따라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이름을 바꿨고 이것이 어디에 하위 유형으로 들어갔어요? 신경인지 장애, 하위 유형의 주요 신경인지 장애, 경도 신경인지 장애. 요 안에 하위로 치매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치매가 이제 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죠?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고 그것이 신경인지 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10가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 1강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각 장애의 하위 유형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DSM-5로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변한 거, 뭐 숫자 바뀐 거, 다축체계 폐지, 차원평가 더 요 3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0가지 지금 바뀐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요것들은 그냥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1번.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더 봐야 되네요. 네. DSM-4의 분류 기준에서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확장되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크게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로 구분되며 특히 DSM-4에서 병적 도박이 도박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어 비물질 관련 장애로 분류되었다. 또한 DSM-4에서 물질을 준 물질남용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심각도에 따라서 경도, 중도, 중등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고도 이렇게 구분하였다. 이것은 지금 물질 관련 장애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로 바뀌면서 이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는 물질 관련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그리고 중요한 건 비물질 관련 장애 안에 무엇이 들어간다? 병적 도박이 들어간다.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부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내용들 있죠. 이 DSM-5에서 기억해 둘 만한 개정사, 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셔서 만약에 실기 문제는 선생님들이 외워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DSM-5의 각각의 그 범주들, 20개 범주들의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써라 라고 하면 이걸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개정사항을 써라. 그러면 숫자 바뀐 거, 뭐 다축제계 폐지된 거 이걸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장애 범주들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써라. 기술해라. 한 3가지 써라 하면 이 12개 내용 중에 3가지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 이것과 장애의 합의 유형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